이게 자기 형성이라는 말은 독일어의 빌둥 그리고 형성소설이라는 말은 빌둥스로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그 함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죠. 빌둥 우선 그 교육 혹은 교양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포메이션 형성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쉐이프 모양, 형태 이런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빌드라는 단어에는 말하자면 그림의 뜻, 이미지의 뜻, 또 피규어, 어떤 비유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예술적인 연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보통 이걸 self cultivation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주 근접하게 번역을 하면 자기 도야란 말이죠. 훔볼트가 빌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만약 우리가 자신을 도야하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상상한다면 그의 지적인 활동은 첫째, 연역적으로 인간됨의 이상, 둘째, 귀납적으로 현실에서의 명확한 인류상을 발견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하다면 그는 그 둘을 비교함으로써 거기서 행동을 위한 규칙과 근본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다마가 인용하고 있는 훔보르트의 편지 내용, 이걸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가 빌둥을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높고 보다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전면적인 지적 도덕적 노력의 성과인 지식과 감정으로부터 조화롭게 흘러나와 감성과 성격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형성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단순한 고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단 형성소설이라고 지칭해보는 빌둥스로망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단순치가 않다. 러시아의 그 마흐진이 빌둥스로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형성이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가 형성되는 것은 세계와 함께이고 자신 속에 세계의 역사적 형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가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인간도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성소설이 혹은 소설 일반이 중요한 문학 장르로 부상한 것은 중산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이동, 동시에 지리적인 이동이 아주 활발한 그러한 근대사회죠. 그래서 형성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느 한 시대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와 두 시대의 경계서에 서가지고서 거기서 자기 형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역사 속에서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끌고 가면 결국 형성소설은 리얼리즘 소설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 자체가 형성소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형성소설은 단순히 특수한 범죄인 것은 아니다. 소설의 주제는 본질적으로 형성의 주제요 교육의 주제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소설에서 특히 중요한 면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소설의 참 주인공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디세이아는 외면적인 변화도 그려져 있지 않고 내면적인 변화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다카를 떠날 때나 20년 후에 돌아온 이다카 오디세우스나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 서사시나 옛날 그리스 비극 같은 데서 시간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소설은 아주 순진한 청년이 세계라고 하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얘기니까 그동안에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괴테, 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가 아주 고전적인 형성소설이고 동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후대에 미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모의 여배우인 마리아네하고 사랑도 하고 정말로 자기도 결혼도 하고 연극에 종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했던 마리아네라는 여자가 사실은 어떤 부유한 후원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이걸 알고 굉장히 상심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회사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수금을 갔다 와라 해가지고 수금 여행을 보내요. 이때 어느 마을에 어느 타운에 갔다가 거기서 순회극당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거기에 이제 합류해가지고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극장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나중에는 정말 더 훌륭한 배우가 리더가 되는 극단에서 햄릿도 연기하고 자기가 햄릿의 연구를 하죠. 그러다가 또 뭐 하여튼 백작의 성으로 가가지고서 뭐 귀족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귀족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배우면서 연극의 꿈을 접고 거기서 만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옛날 자기가 위험에 빠졌을 적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여성이에요. 세상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난 뒤에 자기를 형성해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고 결혼도 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에요. 순회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순회극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주는 해방감, 자유로움, 그 다음에 같은 직종에 똑같이 고생하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유대감과 어떤 평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계자에게는 유토피아의 꿈을 갖다가 안겨줘가지고 매력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극단을 통해 가지고 괴테가 자기 형성을 꾀한다 하는 얘기는 이런 것과 연관시켜 볼 적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제5권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서 형성에 대한 의욕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 여기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계급이 귀족 계급과의 대항 의식 속에서 당신들은 말이지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귀족 노릇만 하기만 하면 돼요.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민이 귀족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취득하고 동시에 정신의 귀족이 됨으로 해서 이 귀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거나 귀족들을 갖다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동기가
강하고 그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수업시대의 교회때가 생각했던 이상이 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문적인 이상으로서의 밀둥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필력시대에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기회나 손기술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온갖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은 폭넓은 교양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폭넓은 교양을 얻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으며 특수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필력시대를 쓸 적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기계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 마에사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또 흥미있는 소설이 없어요. 1912년인가 토마스 만의 부인이 폐결핵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세나토리움에 가서 6개월 동안 요양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마에산 아니에요? 매직 마운틴은 말이에요. 뭔가 정신이 고양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요양기관에 갔다가 자기가 여기를 소재로 해가지고서 중편소설 하나 쓰겠다. 좀 쓰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가 자꾸 자기 확대를 도모해가지고 소설이 길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세계 제1차 대전이 나가지고서 중단을 했다가 세계 제1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계속해가지고 1924년에 가능했으니까 이 작품을 쓰는데 12년이 걸린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거죠. 엔지니어인데 함부르크의 조선소로 취직이 된 사람이 자기 사촌이 이 다보스에 있는 세나토리움에 환자로서 요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거예요. 처음엔 한 3주일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자신이 자기도 폐결핵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들이 많이 옆에 있는 거예요. 세템브린이라고 하는 인문주의자 이탈리인, 나프타라고 하는 지슈이트의 수사, 그 다음에 무슨 쇼사 부인이라고 하는 러시아인,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을 맨날 들으면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스키를 배우다가 스키를 갖다가 하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져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결국 거기서 맴돌다가 나중에 어느 조그만 오두막에서 옆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지쳐가지고 두루놓고 싶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참에 잠깐 졸았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아주 목가져 있는 풍경이 있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 노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만족스럽고 태평스럽고 행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옆에서 마녀들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갈기자기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에서도 깜짝 깨가지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안쪽이고 죽음이 삶의 그림자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은 사랑과 선의를 위해 사람의 생각에 대한 지배권을 죽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살면서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을 해라. 이걸 갖다 육체적으로 배웠으면
커다란 건 배움이죠. 이 작품은 저로서는 모든 분들에게 한 권씩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소설 한 권 읽으니까요, 세상이 더 넓어지고 비중이 더 넓어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 권을 갖다 정독을 하고 거기에 부수된 것을 자기 나름으로 공부를 하면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